2008년 유난히 매서운 추위가 도시를 감싸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던 샌디 라이블리는 무심코 시계를 확인한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그는 약속했던 시간보다 한참 뒤에야 눈을 떴던 것입니다. 보통의 직장인에게 토요일 아침의 늦잠은 달콤한 휴식이었겠지만 샌디에겐 그날은 그가 그토록 바라온 새 직장으로의 첫 출근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은 속절없이 몇 시간이나 지나 있었고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인생에 다시 없을 황금 같은 기회를 자신의 손으로 망쳐버렸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늦은 시각 그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는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날 아침 샌디가 만나기로 했던 새 상사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샌디가 평소처럼 성실하게 제 시간에 그 자리에 나갔더라면 그 역시 그 비극적인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독했던 늦잠이 사실은 신이 내린 천운이었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피한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벌어진 모든 일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2008년 2월 23일) 오전 8시 24분 일리노이주 레이크 베링턴에 살고 있던 46세 여성 데니스 스콰이어는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911, Lake County Sheriff. I think my garage is on fire. I just heard some noise and I'll open the door and it's all black smoke. And there's smoke coming from your garage. Should I go outside or what do I do? Wait outside where it's safe, okay? 그녀는 그날 아침 잠에서 깼을 때 집 창문 너머로 짙은 검은 연기가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연기는 바로 자신의 집 차고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데니스는 남편인 39세의 아리 스콰이어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걱정이 컸는데 그 차고는 사실상 남편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는 트럭 레이싱에 푹 빠진 사람이었고 일을 하지 않을 때면 거의 항상 차고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픽업 트럭을 손보고 개조하며 지내곤 했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진압되고 소방관들이 차고 안쪽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을 때 그들은 끔찍한 장면을 마주합니다. 불에 타버린 한 남성의 시신이 개조된 오래된 쉐보레 실버라도 픽업 트럭 아래에 짓눌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상이 워낙 심각해 신원 확인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시신의 뒷주머니에서 발견된 지갑 속 신분증을 통해 그가 아리 스콰이어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시신이 깔고 있던 픽업 트럭 옆에는 3톤짜리 유압잭이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아리가 픽업 트럭을 들어 올린 뒤 차량 아래로 들어가 수리 작업을 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경찰이 떠올린 가설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유압잭이 쉐보레 트럭의 차축에서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갑자기 내려앉았고 그 아래에 있던 아리가 그대로 깔려 압사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은 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리의 시신 근처 바닥에는 트럭에서 분리된 여러 부품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쉐보레 트럭의 연료 필터였고 그 주변에는 산산이 부서진 형광등 작업 등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이 정황을 종합하면 트럭을 수리하던 도중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앉았고 그 충격으로 트럭에 깔리는 동시에 사용하던 작업등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깨진 형광등에서 발생한 전기 스파크가 디젤 연료에 불을 붙였고 그 결과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차고 내부를 계속 조사하면서 이 가설은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많은 수상한 정황, 다시 말해 명백한 경고 신호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트럭 상태는 화재로 인한 손상은 상당했지만 이상하게도 차량 전면부에는 긁힘이나 찌그러짐 같은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무거운 차량이 유압잭에서 미끄러져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어딘가에는 그 충격을 보여주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디젤 연료가 필터 작업 중 흘러 불이 났을 가능성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된 연료의 양은 연료 필터 하나에서 새어나왔을 양이라고 보기엔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시신의 옷 전체가 연료에 흠뻑 젖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겉옷은 물론 양말과 속옷까지 연료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디젤 외에 훨씬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가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단서는 차고의 전기 패널에서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그 공간과 연결된 모든 차단기 스위치가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애초에 전기가 공급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깨진 형광등이 화재의 발화 원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했을 때 경찰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리 스콰이어는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2008년 2월 29일 참혹한 화재가 발생한 지 6일 만에 아리 스콰이어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120명이 넘는 조문객 중 그의 죽음을 가장 비통해한 이들은 디젤 트럭 커뮤니티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아리에게 트럭은 단순한 취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차량을 극한으로 개조해 무게를 겨루는 디젤 트럭 풀링의 열정적인 실력자이자 동료들에게 아낌없이 부품을 빌려주던 신망 두터운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누구보다 지식이 풍부하고 철저했던 베테랑 정비사가 작업 중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의문은 그가 활동하던 온라인 포럼에서도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는 결코 안전에 있어서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리의 죽음을 의심한 건 동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역시 이미 수사의 초점을 살인에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드러난 것은 아리의 위태로운 재정 상태였습니다. 아리는 한때 잘나가던 건설업자였지만 2008년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그의 사업을 파산 직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저질렀던 20만 달러 규모의 의료사기 벌금과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 데니스 역시 대학교의 겸임 교수로 일하고 있었지만 예전의 풍요로움을 되찾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빚더미 위에서 그들의 14년 결혼 생활은 이미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을 진정으로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아내가 보여준 이상한 태도였습니다. 데니스는 남편을 잃은 미망인치고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심지어 화재가 발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검시소에 전화를 걸어 남편의 시신을 빨리 화장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아리에게 생명보험이 있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데니스는 떨림도 없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리의 사망보험금은 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있던 아내 데니스가 그 막대한 돈을 손에 쥘 유일한 수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바로 인근 지역에서 실종된 20세 청년 저스틴 뉴먼이었습니다. 저스틴은 2월 25일 공식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그의 마지막 목격담은 아리가 사망한 날인 2월 23일 아침에 멈춰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이 실종에 주목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저스틴이 사라진 그날 아침 그가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 스콰이어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저스틴의 어머니 도나를 면담하며 밝혀진 저스틴과 아리의 인연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스틴은 홈디포라는 대형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손님이었던 아리는 성실한 저스틴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리는 저스틴에게 시급을 묻더니 내 건설 회사에서 일하면 지금보다 2배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당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며 힘겹게 살아가던 저스틴에게 파격적인 조건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기회였고 그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월 23일 토요일, 그날은 저스틴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집을 나선 저스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불안에 떨고 있던 어머니는 미주리로 출장 갔고 다음 주에 전화하겠다는 아들의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스틴의 이 짧은 문자는 오히려 도나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스틴은 평소 문자 메시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특히 외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나는 저스틴이 일하던 홈디포에 전화를 걸어 아리의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리가 이미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도나는 즉시 경찰에 연락해 아들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도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모든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리를 만나기로 했던 바로 그날, 그리고 차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 저스틴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절묘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저스틴이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아리를 살해한 후 미주리로 도망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스틴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누군가를 해칠 사람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형사들 역시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스틴의 차량 또한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나가 받았던 미주리로 갔다는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저스틴의 차량에 대한 전국의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들은 아리와 저스틴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헤치던 중 홈디포 동료들을 조사하다가 샌디 라이블리라는 직원을 알게 됩니다. 샌디 역시 저스틴처럼 아리를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건설회사 일자리를 제안받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샌디의 말에 따르면 아리는 몇 달 전부터 홈디포에 자주 들러 같이 일하면 충분히 보상해주겠다며 집요하게 일자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목수가 본업이었던 샌디에게 연봉 최소 6만 달러 보장과 대기 수당까지 약속한 아리의 제안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샌디는 관심을 보이며 절차를 밟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리가 건넨 고용 서류는 일반적인 서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동자 색, 문신이나 피어싱 여부, 신체 특징, 정확한 키와 몸무게 같은 기이한 정보들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리는 유니폼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샌디는 의아했습니다. 샌디가 망설이자 아리의 집착은 더 심해졌고 어느 날은 매장 건너편에서 샌디를 가만히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리의 설득에 샌디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고 첫 출근 날짜는 바로 화재가 발생했던 2008년 2월 23일 아침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샌디는 약속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전날 밤 딸의 생일 파티를 치르느라 밤을 꼬박 새운 탓에 늦잠을 자고 만 것입니다. 기회를 날렸다는 실망감에 빠져있던 샌디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리의 집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화재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샌디는 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나 저스틴의 실종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샌디와 대화하며 발견한 가장 놀라운 점은 샌디가 아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이, 키, 체격은 물론 분위기와 생김새까지 유사해 마치 형제나 친척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8일 후인 2008년 3월 2일 사건 현장에서 약 450km 떨어진 미주리주 유레카시에서 왓슨 경관이 순찰 중이었습니다. 그는 한 모텔 주차장에 들어서서 평소처럼 차량 번호판을 무작위로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주차되어 있던 1999년식 빨간색 폰티악 선파이어가 실종된 저스틴 유먼의 수배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133번 객실에 저스틴 유먼이라는 이름의 투숙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응답을 요청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스터키로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찰은 급히 몸을 피하며 방어태세를 갖췄으나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이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스스로 쏜 총상으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방 안을 살펴보자 기이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흩어진 수천 달러의 현금, 각종 서류, 그리고 갈색 염색약 상자와 파란색 콘택트 렌즈 한 팩이 발견된 것입니다. 방 안에 쓰러져 있는 시신은 실종된 저스틴 유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화재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아리 스콰이어 본인이었습니다. 아리는 자신이 곧 감옥에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평생을 감옥 안에서 보내야 한다는 공포를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던 그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현실은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발견된 소지품과 외견상 드러난 체격 조건 등을 근거로 시신의 신원을 아리로 잠정 결론지었던 수사팀은 보다 확실한 신원 확인을 위해 정밀 감식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지문 채취조차 불가능했기에 검시관은 DNA와 치과 기록을 통한 정식 확인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는 치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던 아리의 이전 담당 치과의에 따르면 아리의 오른쪽 아래 어금니에는 커다란 은색 충전물이 있어야 했지만 화재 현장의 시신은 충치 하나 없는 깨끗한 치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시신은 아리보다 훨씬 젊었고 문신 개수도 달랐습니다. 결국 DNA 검사를 통해 차고의 시신은 저스틴 뉴먼이며 모텔에서 사망한 남자가 아리 스콰이어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 모든 비극의 설계자는 아리였습니다. 재정 파탄의 문턱에서 집과 차, 회사까지 잃을 위기에 처하자 그는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대신해 죽을 사람을 물색했습니다. 그가 처음 노린 대상은 아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던 샌디 라이블리였습니다. 하지만 샌디가 고용 제한에 머뭇거리자 마음이 급해진 아리는 예비 희생자인 저스틴 뉴먼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리가 계획을 서두른 이유는 채무 문제뿐만 아니라 곧 40세가 되면 생명보험료가 연간 $2,500에서 $12,000로 약 5배나 폭등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그날 아침의 상황을 이렇게 재구성했습니다. 결국 2월 23일 아침 샌디가 운 좋게 늦잠을 자버리자 아리는 망설임 없이 저스틴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리는 저스틴을 차고로 유인해 약물로 기절시킨 뒤 그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픽업트럭 아래로 저스틴을 옮겨 마치 수리 중인 것처럼 꾸민 뒤 유압잭을 내려 차량의 무게로 그를 압사시켰습니다. 살인 후 아리는 휘발유를 뿌리고 전기 스파크로 인한 화재인 것처럼 연출한 뒤 저스틴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도주 중에도 그는 저스틴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고 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스틴이 살아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나중에 화재가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저스틴을 범인으로 몰아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가 갈색 염색약과 파란 콘택트 렌즈를 구입한 것도 스스로를 저스틴처럼 보이게 꾸미기 위함이었습니다. 당국은 아내 데니스가 주모자는 아닐지라도 남편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화재로 인한 사망 소식에는 덤덤했으나 모텔에서 아리가 진짜 사망했다는 소식에는 크게 동요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아리는 화재 이후에도 데니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유언장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이어진 이메일들은 데니스에게 점점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골은 언제 전달될 예정인지 묻기도 했고 심지어 자신의 추모식에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까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마지막 이메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리가 필요한 게 있나? 라고 묻자 데니스는 당신과의 새로운 삶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데니스에 대한 형사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저스틴의 어머니 도나는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데니스에게 $600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데니스가 보험금을 가로채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살인마의 표적이었던 샌디 라이블리는 저스틴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가족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